안녕하세요. 쿠키건강TV 시청자 여러분, 치과 전문의 김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뼈가 부족한 경우의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누군가 한 번쯤은 나는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대 라고 말씀하시는 걸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여러 번 듣다 보면 뼈가 부족하면 무조건 임플란트가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뼈가 부족한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뼈는 두개골은 물론이고 전신에 있는 모든 뼈는 태어난 이후로 계속해서 일종의 리모델링을 거듭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얼굴형이 커서까지 똑같이 유지되지 않고 변하기도 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굴형이 급격히 변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물론 자연스레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지고 손발이 커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뼈에서 생기는 일종의 리모델링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모델링은 사람마다 그 속도나 종류가 방향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도나 방향을 완벽하게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치아를 감싸고 있는 턱뼈에서도 이러한 리모델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즉 어떤 이벤트가 없더라도 얼굴형이 변하거나 이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런데 이런 것은 치아를 뽑았을 경우 이런 리모델링 중에서도 특히 흡수의 과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대뼈 뒷부분에는 두개골 안에 여러 비어있는 공간 중 하나인 상악동이 위치하는데요. 위턱 어금니를 뽑을 경우에 이 상악동과 인접한 부분의 뼈가 많이 흡수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원래 상악동의 구조 자체적으로 그 부위에 뼈 자체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그냥 아예 포기하고 틀니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무리해서 수술을 하다가 상악동을 건드리게 되면 그 상악동 내에 얇은 점막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악동 막이 파괴되는 크기가 아주 작다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지만 만약 그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입안에 있는 비강이나 이런 어떤 두개골 내 모든 동관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듯이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뼈 안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나사 모양의 임플란트를 일정 크기 이상의 힘으로 뼈 안에 고정시켜서 위치시키게 되면 그 뒤부터는 나사 모양의 임플란트와 뼈가 서로 유착이 되면서 우리가 씹는 힘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골유착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근데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치조골이 흡수되어서 임플란트 수술에 필요한 질과 양 자체를 아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임플란트 수술이 불가해지거나 억지로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기에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악동 골 이식술입니다. 즉 상악동 막을 파괴하지 않고 모자란 뼈를 대체 물질로 채워줌으로써 임플란트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상악동 거상술을 위한 특수한 기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 수술법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간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악동 막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케이스에서도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상악동 막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제가 시행한 수술 케이스를 직접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상악동 내에 골 이식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려는 부위가
상악동과 상당히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충분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는 상악동 막이 손상이 될 가능성이 약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악동 막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여 이 환자분의 수술을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50대 남자 환자분이셨으며 위쪽 작은 어금니가 씹을 때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며 내원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씹을 때 불편한 경우 치아 파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치아 파절이 특히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임상검사나 엑스레이에서도 그 파절선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절이 진행돼서 치아가 아예 갈라져 버렸다면 선이 보이지만은 그 전에는 유리나 도자기에 금이 가 있는 것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상대로 엑스레이에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상검사 소견상 물었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 치아 파절의 소견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어 진단을 위해 그 부위에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파절선으로 보이는 부분을 관찰하며 파절된 치아 조각을 제거하고 파절된 면을 관찰해 보았더니 그 파절선이 잇몸 아래까지 연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그 치아는 다시 살려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절선이 잇몸 위쪽에서 끝나 있으면 크라운 등의 치료를 통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파절선이 잇몸의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경우 크라운 자체를 제작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러진 치아 조각과 나머지 치아를 동시에 제거하고 뼈가 차오를 수 있도록 2달간의 치유 기간을 가졌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제거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개발된 이후 국내외 수많은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특이할 만한 전실 질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치아 발거 이후에 8주에서 12주 사이에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연조직, 즉 잇몸은 2주에서 4주 이내에 치유가 완료되지만 하방의 잇몸 뼈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을 거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의 전 과정을 다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부의 골격 구조물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인 8주 정도를 수술에 적합하고 판단하여 접근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임상 사진을 보시면 치아를 뽑은 자리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가 없는 자리에 잇몸이 잘 아물어서 차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물어서 올라온 잇몸도 특별한 염증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없이 비어있는 곳을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하게 되면 또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주변에 있는 인접 치아가 없는 자리로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편에 위치한 대합치가 짝꿍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치아는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주인대라는 구조 때문에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치아 교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치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임플란트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변 치아까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술 동영상입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미리 CT를 찍어서 단면도를 살펴보면 환자의 뼈 상태, 특히 질적이나 양적인 면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잇몸을 절개해서 뼈를 노출시키고 관찰하여 어느 위치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킬 것인지 결정한 후 특수하게 제작된 드릴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를 형성해 줍니다. 이때 모든 과정 사이사이에 상악동 막이 혹시라도 파손되었는지 주의 깊게 탐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릴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 식립할 임플란트의 크기와 맞는 드릴까지 수술 부위를 형성해 줍니다.
이때 열 발생을 막기 위해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주수해 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악동 막을 체크한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임플란트를 조심스레 식립해서 마무리합니다. 식립이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수술 후에 찍은 방사선 사진입니다. 임플란트는 예상한 위치에 잘 심겨졌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악동 내로 기구가 침범하여 상악동막을 다치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임플란트 상방으로 하얀 원 모양의 그 경계선이 보이실 텐데요. 그 경계선이 바로 상악동막을 보여주는 경계선입니다. 임플란트는 수술 자체보다는 수술 전 준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 개개인에 맞는 수술법과 재료, 그리고 임플란트의 굵기나 길이, 또 제조사에 따른 어떤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철저히 분석해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뼈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이와 같은 특수한 기구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맞는 케이스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앞선 경우에는 상악동 쪽으로 특별히 뼈를 이식하지 않고 상악동을 다치게 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케이스는 상악동 내부에 부족한 골 자체를 이식하여 수술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60대 남자 환자분께서 이가 부러졌다고 치과에 오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 벌써 한눈에 보기에도 치아가 부러져 나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러진 치아 주변으로는 이미 염증이 진행되어서 남아있는 치아 뿌리는 살리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뽑으실 것을 권유해드렸고, 환자분께서도 동의하셔서 바로 발치를 시행했습니다. 자연 치아를 물론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많은 치과 의사들은 치아를 무분별하게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보다는 자연 치아를 살려서 쓰는 것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신경치료나 크라운 같은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렇게 많이 망가진 치아는 이미 주변 치조골에까지 염증을 파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주변으로 까맣게 보이는 선이 바로 염증의 파급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미 치아 뿌리까지 염증선은 내려가 있고 그 옆에 치아까지도 넘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치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발치를 해서 보니 예상대로 치아는 여러 조각으로 부러져서 나왔고요. 발치 후 마찬가지로 이제 8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뒤 수술 준비를 위해서 사진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잇몸이 마찬가지로 덮여서 치유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아직 주변 치아가 빈 곳을 향해서 쓰러지거나 반대쪽 대합치가 솟아오르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 CT를 촬영하고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야 할 자리에 골질과 골양을 분석합니다. 이 경우 앞선 첫 번째 케이스보다 확실히 임플란트를 시술할 부분의 뼈의 양이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골 이식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할 부위에 뼈를 노출시키고 기구를 이용해서 먼저 상악동을 건드리지 않고 시술 부위를 준비해 줍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드릴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멸균수로 냉각을 시행합니다. 시술 중간 계속적으로 상악동 막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상악동 막까지 이르렀을 때 멸균 식염수를 채운 주사기의 압력으로 상악동 막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이때 상악동 막이 파손되지 않게 아주 천천히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골 이식제를 집어넣고 잘 위치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임플란트 주변부 뼈가 모자란 부분에 관찰되는데요. 이곳에 남은 골 이식제를 추가로 적용해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에서 임플란트가 잘 위치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임플란트 주변으로 뿌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상악동 내로 이식된 인공 골 이식제입니다. 이렇게 이식된 골 이식제는 상악동 막과 골 사이에 위치하면서 점점 리모델링을 거쳐
뼈를 이루게 됩니다. 즉, 부족했던 뼈의 양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가장 손쉽게 뼈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구를 이용한 상악동 골 이식술이며 시술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술 후 붓기나 불편감도 매우 적으며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일상생활에 큰 제약도 없습니다. 모든 수술 후에 보편적인 주의사항에 덧붙여서 상악동 골 이식 후에 특히 지켜주셔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안에 과도한 압력이 생성되는 경우 상처를 보호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혈병,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피떡이 진다고 얘기하는데요. 혈병이 파괴되거나 떨어져서 상처의 치유를 지연시키거나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감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상악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심하게 코를 풀거나 하는 경우 상악동막에 불필요한 압력 혹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2주 초기 치유 기간 동안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악동막이 파괴되지 않더라도 수술 중에 기구 조작 등에 의한 미세 손상으로 코피가 수술 후에 조금 날 수는 있으나 이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수술 부위를 혀나 손 등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건드려 보시거나 그 부위로 음식을 씹거나 그런 행위를 하시면은 상처 치유는 당연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술의 공통적인 주의사항이지만 음주 흡연은 항상 금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악동 이식술의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술 전 3개월 혹은 그 이전 6개월 전서부터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권고사항도 실제로 전해지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일수록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그 결과는 더 예상하기 힘들 만큼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악동 이식술 전에는 저는 금연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워만 보이지만 수술 전 준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아주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악동 골 이식술을 통한 임플란트 식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술전 분석을 치과에서 잘 받아보시고 본인에 맞는 수술법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뼈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과 전문의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